즉 동일한 기간 동안 한국의 통화량 증가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환율 폭등으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실하게 예금 적금드는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인플레이션 오고 원화 가치 하락, 환율 폭등하고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인순 폭격기를 맞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재산이 실시간으로 깎이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금은발 셀킹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환율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량이 11월 1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74.9원까지 터치를 했었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왔는데요. 환율 폭등의 진짜 원인, 또 앞으로 더 위험한 이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요? 자,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원달러, 초록색이 원 위안입니다. 보면 원 달러뿐만 아니라 원 위안도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원화가 달러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주요 통화 대비해서도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확률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뒤에서 이러저러한 원인을 여러 가지 언급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원화 통화량 급증으로 인한 원화 가치 추락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OECD 광의 통화 지수입니다. 이 그래프는 2015년 대비해서 통화량 규모가 얼마나 더 많이, 더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회색, 한국 그래프가 다른 국가 대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간 동안 한국의 통화량 증가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OECD에서 각국 금융 시스템과 시장 특성에 맞는 지표를 적용하다 보니 한국은 다른 국가 대비 좀 더 좁은 범위의 통화량인 M2를 사용을 했고요. 타 국가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통화량인 M3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은 은행 예적금 중심의 지표인 M2를 사용을 했고요. 또 금융시장이 크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EU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지표인 M3를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더 좁은 범위의 통화량 기준을 사용했다 보니 그 증가율이 타국 대비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약간의 왜곡은 나타날 수 있지만 한국의 OECD 국가 대비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통화를 풀었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자, 원달러 환율과 원화 명목 실효 환율 지수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저희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폭등했죠? 자, 그럼 금색 선 원화 명목 실효 환율. 이게 뭐냐? 여러 국가와의 환율을 가중평균해서 자국 통화의 구체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환율 지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원화의 국제적 가치 떨어졌죠? 쭉 떨어졌다가 최근 일시적으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요국의 명목 실효 환율을 한 번에 보여주는데요. 한국은 노란색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원화의 국제적 가치 쭉 떨어져 왔죠. 쭉 떨어지다가 일시적으로 살짝 오르더니 다시 6월부터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국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명목 실효 환율에서 각국의 물가 수준까지 반영을 해서 각 통화의 구체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역시 원화 떨어지고 있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6월부터는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원화 가치가 달러가 됐든 타 주요 통화 대비든 폭락을 했다. 한국의 타 주요 국가 대비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통화를 풀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원인은 더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 주식 자금이 AI 랠리 때문에 미국 비테크 시장으로 몰렸었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외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고 미국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즉, 한국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환율 추가 폭등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면 이러한 흐름을 더 부추겨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미 원화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예요. 그러니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위험을 느끼고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더 오르고 외인 추가 이탈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심지어 한국인들도 해외 투자에 뛰어들다 보니 현재 경상수지는 흑자이지만 수출로 벌어온 달러가 국내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외에도 환율 폭등 원인은 많습니다. 미국 셧다운 해제로 미국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더 미국 시장으로 옮겨간 이유도 있고, 환율 폭등에 대한 기대로 수출 기업은 달러를 시장에 더 내놓지 않고 수입업체는 대금 결제용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러한 심리적 압력들도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리죠. 그런데 이런 여러 이유들 중에서 대부분은 환율에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원화 통화량 급증과 대규모 외인 자금 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인가? 일단 대규모 외인 자금 이탈을 막는 것이야 유망 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산업 정책도 있어야 되고 또 세제 혜택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같이 미국 AI 산업으로 돈이 몰리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런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쉽지 않고 또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도 어려우니,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돈을 풀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세금과 같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데요.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세금의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 부가세 같은 명시적인 세금을 올리게 되면 국민들은 바로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게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확 오르지 않아요. 곧바로 반발심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동일한 소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더 많이 붙게 되겠죠.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도요.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 직접적으로 세수 폭증으로 연결이 되겠죠. 소득세, 법인세, 기타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법을 바꾼 것도 아닌데 세수는 폭증을 하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눈에 안 보이는 세금, 조용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부채를 증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정부가 1,000조 원의 국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5%라면 1년 뒤에 1,000조의 실질적인 가치는 950조가 되겠죠. 실제로 정부는 50조를 갚은 것도 아닌데 부채 부담을 50조 줄여버린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포퓰리즘입니다. 물론 계엄으로 망가진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현 정부도 불가피하게 통화량을 늘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율까지 망가져버리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환율 폭등으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실하게 예금 적금 드는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인플레이션 오고 원화 가치 하락, 환율 폭등하고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이중 폭격들을 맞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재산이 실시간으로 깎이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도 돈풀기를 많이 했습니다. OECD 광해 통화 지수를 다시 한번 보시죠.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 2020년 초부터 2022년까지 통화량을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죠. 달러 통화량을 늘려도 그 부담은 달러로 거래하는 전 세계 인구가 함께 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화는요. 원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부담을 해요. 즉 원화를 들고 있는 한국 사람들 돈만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수입 물가 4개월 연속 상승,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어떤가요? 환율이 상승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겠죠.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MOU 체결을 한 건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자, 대미 투자 MOU에 따라서 미국에 현금 투자 2천억 달러를 한다고 하죠.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즉, 연 200억 달러씩 미국에 현금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연 200억 달러씩 미국에 유출되면 그만큼 환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유동성을 확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환율은 계속 오르고, 환율이 오를수록 더 외국인의 자금 흐름이 한국보다는 미국 글로벌로 쏠리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정된다는 기대보다는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물론 앞으로의 전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지금 현재 기준 데이터로만 분석했을 때의 결과이고, 이렇게 환율 폭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겠죠. 미국이나 중국이 다시 돈을 푸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으니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폭등해서 원화 가치가 추락하건 또는 미국, 중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쳐서 환율은 하락하겠지만 어쨌든 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하건 어찌 됐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달러 투자, 코인 투자도 이론적으로는 현상에서 최적의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달러 투자의 경우 환율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버린 상황이고 코인의 경우 워낙 다양한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자산이다 보니 향후에 정부의 대응이나 또는 글로벌 정세를 확인하면서 이 두 자산에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입니다. 불안에 의한 성급한 투자는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환율 폭등이 온 이상 현 정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또 숨겨진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